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뒤에 분들 잘 들리세요? 마이크 괜찮으세요? 네. 와, 많이 오셨네요. 홍해거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들을 둔 아빠고요. 여러분들 그냥 선배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도 기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임신하신 거요.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은 특히 이 여성들 아기를 갖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아기를 갖고 또 낳고 키우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모습들 제가 굉장히 고맙고요. 잠깐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제 오늘 강연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새 가장 한 이슈가 북한의 김정일 사망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정일 급사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김정일 씨가 올해 69세입니다. 69세로 숨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지금? 네,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77세예요. 남자가 77, 여자가 8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우리 보통 남자들보다 무려 8년이나 일찍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김정일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마 몸에 좋다고 알려진 무엇이든 다 얻었을 터이고 최고의 의료진이 주변에 있었을 터인데 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비극적으로 죽어야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려면 쾌락주의에 탐닉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쾌락주의에 젊었을 때부터 우리 몸을 탐닉을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빨리 죽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얘기예요. 김정일뿐 아니라 예컨대 누가 있나요? 얼마 전에 또 숨진 미국의 영화 배우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기억나시죠? 최고의 미녀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분도 말년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에 엄청나게 뚱뚱한 비만에 수용소에도 갇혀 지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중에 트럭을 모는 운전기사하고 눈이 맞아 결혼하고 또 이혼했다 8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제대로 가정다운 가정을 꾸려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죠.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께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인용한 것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김정일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절대 권력을 쥐고 있고 또 굉장히 돈이 많고 또 아무리 아름다운 잘 나가는 스타라 하더라도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진리가 있죠. 그죠? 때가 돼서 아기를 갖고 또 낳고 기르고 키우고 가정을 만들고 그러면서 부부가 늙어가는 거,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 건강이나 행복에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중년이나 연배가 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나의 행복은 물론 나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가 느끼실 거예요. 아기를 낳지 않고 기르면 당장은 편합니다. 걱정거리도 없고 돈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70, 80 될 때까지 살 때 벌써 제 나이만 돼도 네, 사실은 중년 이후 인간 삶의 행복에서 자녀들이 있다는 거, 그죠? 무엇인가 헌신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쾌락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희노애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희는 이제 기쁠 희고요, 뒤에 락은 즐거울 락이죠. 이게 둘 다 즐겁다는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기쁠 희는 네, 긴장형 쾌락이죠. 쾌락이긴 한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그런 쾌락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성적인 쾌락에 탐닉을 한다라든지, 또는 주식을 투자해서 갑자기 짜릿하게 돈을 번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도박을 하는데 원하던 패가 뜰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면서 느끼는 스릴감을 느끼는 쾌락이 있죠. 반면에 뒤에 나오는 락은 이완형 쾌락이죠. 예컨대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기분 좋게 졸리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품 속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그때 느끼는 안온한 즐거움이 있죠. 그 쾌락이죠. 이건 이제 아드레날린이 아니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호르몬이 관여하는 쾌락이죠. 후자가 훨씬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쾌락이라는 얘기죠. 전자의 쾌락은 탐닉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중독에 빠집니다. 점점 더 강렬한 쾌락을 원하기 마련이고요. 또 그 쾌락을 끊게 되면 대단히 극심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치르는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큰 축복이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궁극적인 건강이나 행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슈바이처나 장기려나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슈바이처도 90 가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임신 사실 자체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지고 계시네요. 손으로. 그죠? 그거 아세요? 잠깐 지나가는 길에 손으로 지금 이렇게 배를 만지고 있죠. 그걸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엄마의 터치, 스킨 터치라 그러죠. 이걸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돼 있어요.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잖아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죠. 아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쪽 팔에는 이제 바나나나 먹을 걸 주고, 다른 한쪽 팔에는 부드러운 헝겊이 털실이 달려있는 장갑을 딱 끼워주잖아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어디로 가요? 먹는 대로 갈 것 같죠? 아니에요. 굉장히 배가 고파서 그럴 때는 먹는 대로 가지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또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로 가요? 털실이 있는 손에 매달린다는, 거기다 자꾸 원숭이들이 뺨을 부비고 그러고 지낸다는 거죠. 이 터치라고 하는 건 아이들 때부터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아기 낳고 난 다음에도 많이 만져주세요 라는 얘기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배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임신 또 출산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아마도 진정한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서 낳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아마도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믿어요. 책도 많이 보셨을 터이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께 당부를 할게요. 우선 제가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른 어떤 몸에 좋은 뭘 아기에게 해주고 값비싼 태교를 하고 이런 게 다 소용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뱃속의 아기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성격이 온화하고 또 장기가 안정이 되고 이런 걸 원하신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자주 행복감을 느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들이 건강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머니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어머니 몸속에 콩팥 옆에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자, 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기의 체중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엄마의 체중은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농도의 아드레날린이 전달이 되면 엄마가 느끼는 것보다 아기가 느끼는 게 최소 10배 가까이 증폭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엄마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가볍게 심장이 뛰고 혈압이 잠깐 올라가는 정도지만 여러분 뱃속의 아기들은 심장이 막 쿵쾅쿵쾅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의 혈압도 막 올라가고 심장에 또는 내분비 기관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엄마의 작은 민감한 정서적인 변화가 아기에게는 호르몬을 통해 굉장히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선 여러분이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행복한지 여러분 자주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 무슨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아기에게 모차르트가 좋다고 억지로 듣고 있는 거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넌센스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엄마들이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처녀 때 커피를 많이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신하고 난 다음부터 커피가 아기에게 좋지 않다 일절 안 마십니다. 정말 마시고 싶은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당연히 마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의학 박사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임신을 하셔도 하루에 한 2잔 정도까지 커피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 말을 믿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먹고 엄마가 지나가다 갑자기 맛있는 떡볶이가 있다. 저거 조미료 많이 들어가고 인스턴트인데 내가 먹어도 될까? 괜찮아요. 가끔씩 드세요.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고 여러분이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아주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뇌에서 세로토닌 레벨이 쭉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뚝 떨어지고 그게 여러분 아기에게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는 안 되고요. 그죠? 그거는 좀 너무 직접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것만큼은 좀 참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여러분들처럼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립니다. 코가 그냥 꽉 막혀가지고 숨쉬기 곤란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은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그냥 무조건 끙끙 참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병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치주염이 굉장히 심해지는 분도 있고 감기에 걸리는 분도 있고 무슨 천식이 도지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임신한 다음에 그런 질병이 나타나고 어떤 증상으로 괴롭다는 얘기예요. 두통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전략이 뭔가요? 무조건 참고 지내는 게 좋은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엄마가 행복해져야 하니까 약을 드십시오. 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판 중인 약물 가운데 이른바 기형아 유발 작용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1%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의사들이 리스트로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약들이 임신부에게 확실하게 또는 동물 실험에서 기형아를 유발한다. 이런 거 입증된 약들은 이미 의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기형아에서 이른바 산모가
약물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기형아는 많아야 한 5% 정도입니다. 나머지 95%는 여러분들 약물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불필요하게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치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둘째를 가졌을 때 집사람이 코감기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냥 숨을 못 쉬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요. 계속 막 헉헉대고 코가 막 부어가지고요. 사실은 이렇게 뭐 먹는 약이 있는데도 뭐 아기한테 해로울까봐 꾹 참았던 거죠. 근데 둘 다 의사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약을 쓰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하게 충고합니다. 입증된 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형아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약이 훨씬 더 많아요. 콧물을 억제하고 열을 내리고 기침을 줄이고 가래를 잘 나오게 하고 그런 약들이 먹는 약도 있고 뿌리는 약도 있고 종류별로 다 있다는 얘기죠. 가서 여러분 약을 처방을 받고 투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증세가 가라앉고 여러분 몸이 편안해야 궁극적으로 아기가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약을 먹지 않고 내가 괴로운 걸 끙끙 참는 게 오히려 아기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마는 먼저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임신을 했을 때는 좀 이기적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편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걸 여러분 배우자인 남편분에게 잘 설득을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임신을 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좀 이렇게 좀 투정을 부리고 또 뭐 힘든 일 하지 않으려 하고 뭘 하고 싶을 때 당신이 협조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9개월 동안 그래야지 우리 아기들이 우리 여러분 자궁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호르몬이 플럭추에이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도 불안정해요. 장기도 미숙하게 태어나고 호르몬이나 신경 레벨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의학적인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주장하십시오. 즐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먹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시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임신을 했을 때 엄마가 무엇을 먹는가? 결국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물을 원재료로 해서 아기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영양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임신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영양소에 주의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한 가지씩 짚어드릴게요.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 아이들의 혀 안에 보면 이제 미뢰라는 게 있어요. 혀 이렇게 보면은 이른바 맛을 느끼는 혀 표면에 존재하는 감각신경이에요. 이 미뢰는 임신 16주에서 18주 사이에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엄마들이 뭘 많이 먹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의 입맛은 태어나는 아기들이 나중에 뭘 좋아하는가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시기에 지금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16주, 18주에서부터 서서히 생깁니다. 그때 엄마가 많이 먹는 음식물을 아이들의 혀의 감각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16, 18주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임신 초기 이후네요. 그죠? 자, 그때 이후 여러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때 엄마가 너무 인스턴트 푸드 이렇게 좋아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아이들의 입맛을 좌우하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뭘 신경을 써야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쌀을 좀 많이 드세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가장 잘못 알려진 상식이 쌀은 몸에 나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밥을 천대시합니다.
식탁에서 밥을 적게 먹는 게 건강을 위하는 것이냐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탄수화물이 필요하거든요. 탄수화물은 두 가지로 우리는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는 쌀이고 하나는 밀이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 엄마들이 너무 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들기 편하니까 빵,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그죠? 밥을 하지 않고 자꾸 밀가루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요, 밀과 쌀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난 수만 년 동안 이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땅에서 대대손손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쌀 농사를 했다는 얘기, 이 지역에서.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을 통해서 적자 생존의 유전자가 대물림이 될 때 우리 한반도의 우리 한민족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쌀을 먹으면서 지내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DNA가 쌀에 적합하도록 맞춰져 있다는 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예컨대 알레르기, 그죠? 글루텐 단백질의 항원 성분 때문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도 많이 생기고요. 또 쌀 안에 한국인에게 중요한 아미노산도 쌀 눈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당뇨, 고혈압, 서양에 흔한 그런 성인병이 생기는 걸 여러분들이 사전에 막으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임신할 때부터 여러분이 좀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해 먹어야 되잖아요. 빵은 그냥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세를 위해서,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의 대대손손 대물림되어 온 DNA나 유전자는 쌀에 가장 적합하도록 튜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가루 음식이나 또는 이 패스트푸드에 너무 탐닉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임신 16주 이후부터 아이들의 입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힘들더라도 쌀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 작은 목적 중 하나도 여기 무슨 쌀국수가 나오는 게 있나 봐요. 어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쌀국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귀찮다면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탄수화물 가운데 지금 이 시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할 건 밀가루가 아니고 쌀이다. 쌀이 몇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나 글루텐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죠? 이종 단백질이 없다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메가3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하죠? 오메가3는 우리 아이들의 뇌신경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메가3 안에 DHA라는 성분이 우리 뇌신경 세포의 원료 물질이에요. 희한합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나 세포는 예를 들어 머리카락, 피부, 간, 심장, 쓸개, 혈액 전부 다 뭐로 구성이 되나요? 단백질로 구성이 돼요. 단백질로.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뇌신경 세포는 오메가3 DHA로 구성이 됩니다. 그걸 시멘트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하죠. 기왕이면 머리 좋은 아이를 원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뱃속 안에 아이들, 두개골 안에 여러분 아이들의 뇌신경 세포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티코로 나오는 차가 있고 에쿠스로 나오는 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질 때부터. 티코로 차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아무리 운전수가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고 잘 운전을 해도 언덕길 올라갈 때 대단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엔진의 크기가 작으니까. 애초에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갖고 태어나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뇌신경 세포의 밀도가 빽빽하게 우리 두개골 내부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기묘한 영양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메가3예요. 오메가3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죠? 등이 푸른 생선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등이 푸른 생선 안에서도 단위그램당 가장 많이 들어있는 생선이 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고등어 아닙니다. 뭘까요? 1등이 뭐죠? 참치 아닙니다. 1등이 뭐예요? 꽁치? 정답이죠. 꽁치. 진짜예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냥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모든 종류의 등이 푸른 생선 가운데 단위그램당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많은 건 꽁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행한 일이에요. 왜 다행합니까? 꽁치는 싸니까. 예, 다행이네요. 쌉니다. 싸대요. 몰라요. 물어보니까 싸다 그러던데요. 아닌가요? 네. 또 한 가지 꽁치의 장점이 있죠. 뭐죠? 뼈가 많은 게 장점이라고요? 꽁치는 덩치가 작죠. 꽁치가 큰 꽁치 없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죠? 생선의 덩치가 작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아시는 분? 왜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정답이에요. 대단하신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는 얘기 하나요 지금? 수은? 그래요. 수은을 비롯한 납, 카드뮴, 중금속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공장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만들고 폐수를 결국은 우리가 강에다 쏟아붓잖아요. 그게 강물에서 하류로 해서 바닷가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바닷가 연안 해안에 처음에는 물속에 들어있는 작은 중금속을 아마도 플랑크톤이 먹죠. 그 플랑크톤을 물벼룩이 잡아먹죠. 그 물벼룩을 작은 생선이 잡아먹고 그 다음 큰 생선이 잡아먹고 점점 덩치가 클수록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 단계 한 10단계를 거친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예컨대 참치처럼 이렇게 덩치가 큰 생선은 그 생선 살 안에 바닷가 물속에 녹아있는 중금속의 최고 10억 배까지 농축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농축이 돼요. 왜냐하면 중금속은 몸 안에 들어온 다음에 안 나가니까 계속 먹이사슬 위에 있는 애들은 그게 계속 몸 안에 쌓이는 거예요. 몇십 배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10배, 20배씩 막 쌓이니까 많게는 억대 단위까지 증폭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덩치가 큰 생선은 특히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10여 년 전에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발표한 게 하나 있죠. 미국 대서양 뉴펀들랜드 연안에 잡히는 물고기, 자기 팔뚝보다 큰 물고기들을 임신부나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반 토막 이상 먹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얘기예요. 왜? 중금속 오염 때문에. 그 정도로 이미 바닷가의 생선들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라 한들 미국보다 더 사정이 좋을 리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랬다 난리 나죠. 어민들이 아마 막 집단으로 쳐들어와서 항의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선이 굉장히 몸에 좋은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물 농축 현상 때문에 덩치가 작은 생선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먼 바다에서 잡히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표적인 어종이 꽁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꽁치 좀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참치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먼 바닷가에서 잡히니까 좀 덩치가 크더라도요. 그런데 참치의 아류 중에 황새치라는 게 있어요. 황새치. 들어보셨나요? 이 황새치는 참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건 가장 중금속이 많이 농축된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값이 쌉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참치 횟집에 가시면 여기 혹시 참치 횟집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가보면은 이렇게 딱딱딱 썰어 놓는데요. 어떤 참치가 있냐면요. 색깔이 하얀 색깔이 있어요. 꼭 왁스처럼 하얀 색깔.
그런데 이렇게 잘라놓은 동그란 단면도에 작은 점으로 고동색의 진한 고동색으로 반점이 콕콕콕 찍혀있는 그런 참치가 있어요. 가끔 이제 참치집에 가면 뭐 서비스로 많이 준다는 얘기만큼 썰어주잖아요. 그게 황새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붉은 게 아니고 하얗게 이렇게 좀 기름진 왁스처럼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진한 고동색의 반점이 동그랗게 있는 이게 전형적인 황새치고요. 이 황새치는 값이 쌉니다마는 많은 중금속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신했을 때 주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메가3가 중요하니까 꽁치를 비롯한 생선 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오메가3가? 계란이요? 계란은 아닙니다. 들기름 맞아요. 정답이에요. 아주 희한합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저희들도 이유는 잘 모릅니다. 콩기름도 아니고 몸에 좋다는 옥수수나 올리브 기름도 아니고 참기름도 아니고 유독 들기름 안에 저 들판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들깨 안에 다량의 오메가3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들기름을 좀 드세요. 이게 산패가 잘 되니까 보관하기 어렵고 합니다만은 자주 짜가지고요. 여러분 끼니 때마다 작은 숟갈로 이렇게 한 숟갈씩 드시라는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들기름 좀 많이 드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들기름으로 뭐 비빔밥을 해 드시든지 들기름을 많이 드세요라는 제안을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자, 또 어디 많이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왜 견과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특히 호두 안에 굉장히 많아요. 호두 안에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호두나 잣, 땅콩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등이 푸른 생선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들기름, 그 다음에 호두를 비롯한 견과류. 이 세 가지가 아마도 임신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많이 드셔야 할 식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새 아이들에게 좀 문제가 되는 질병이 있죠. 뭐죠? 아토피요? 아토피 얘기 좀 해드릴까요? 아토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먹는 음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토피는 또 아기 낳은 다음에 모유 수유를 해야만 아토피가 안 생긴다. 이것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얼마 전에 밝혀졌어요. 아토피는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임신했을 때보다도 태어난 다음에 우리 아기를 너무 좀 인위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게 밝혀져 있어요. 인위적인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웠나? 옛날 원신들이나 옛날 사람들이요. 초가집이나 뭐 동굴이나 이런 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좀 흙도 좀 만지고 나무나 풀에서 좀 뒹굴고 이러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완전히 아파트에 갇혀진 먼지 하나도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예컨대 아토피를 유발하는 무슨 먼지라든지 흙이라든지 꽃가루나 뭐 동물의 털이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물질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엄마들이 워낙 깨끗하게 키우니까 한 몇 년 동안 그런 물질하고 전혀 격리되었다시피 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유전적으로 예민한 물질에 노출이 되면 내 몸이 알레르기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피부로 막 드러나는 게 아토피예요. 아토피 또는 천식 또는 알레르기, 비염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사실은 지나치게 좀 위생적이고 인위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기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아이들 데리고 좀 자주 좀 나들이 해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 예컨대 요즘은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산림욕 같은 거 하는 거 참 좋아요. 예를 들면 서울랜드 같은 데 가보면
그 뭐 동물도 있고 뭐 타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굉장히 좋은 그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찾아보면 거기를 여러분 뭐 아기 때 유모차를 끌든지 해서 자주 좀 많이 다니세요. 그럼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저나 저희 그 집사람 쪽도 다 아토피가 다 유전적으로 다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일부러 키워서 그런지 다행히도 둘 다 그런 거 없이 모르고 잘 지낸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등산 자주 다니고 많이들 그냥 놀게 했거든요.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아토피를 이기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토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무슨 얘기하다가 옆으로 좀 샜어요. 그죠? 요새 보면은 이제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좀 주의력이 막 산만하고 부산하고 어디 집중하지 못하고 막 떠들고 시끄럽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요새 좀 확실히 좀 늘어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요즘 아이들은 옛날하고 좀 다른 게 환경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때문인지 오염물질 때문인지 다이옥신 때문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뭐 성조숙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배경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칼슘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칼슘이 우리 뇌신경 세포를 안정시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태아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우유를 마시잖아요. 우유를. 그래가지고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 아이들의 맥박이 천천히 뛴다는 얘기. 심박을 재보면. 칼슘이 직접적으로 우리 뇌신경 세포에 관여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요. 공연히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그러면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난다. 우리 아이는 우리 태어나는 이세는 정말 성격이 온화하고 성격이 순하고 그런 아이로 태어나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칼슘을 여러분이 많이 드셔야 돼요. 인간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유물론적인 속성이 강해요. 뭘 영양소 몇 개 먹는다고 성격까지 달라져?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삐죽삐죽 화를 내고 과민하고 신경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하고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으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임신했을 때부터 여러분들 혈액 안에 충분한 양의 칼슘 미네랄 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칼슘이 어디에 많이 있다고요? 멸치도 있지만 동물의 뼈 안의 칼슘은 우리 위장 안에서 흡수가 안 돼요. 단위그램당 칼슘의 함량은 높지만 예컨대 여러분이 사골을 뭐 몇 날 며칠을 끓여도 그 사골 뼈 안에 칼슘이 물에 녹여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우유가 정답이에요. 우유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우유 안의 칼슘이 우리 위장 안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불신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어떤 교수나 어떤 의사가 우유가 몸에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문가를 불신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그런 글들이 훨씬 더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그 중에 하나 우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거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우유는 소나 먹이는 거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우유 먹으면 아토피가 생기고 우유 먹으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생기고 오히려 골다공증이 더 심해진다더라. 우유 안에 다이옥신이나 성장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잔뜩 들어있대더라. 이 모든 걸 축산업계가 알고 있는데 로비를 해가지고 은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겁을 줍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마십시오. 한두 명의 전문가가 이색적인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전 세계 축산업계가 부패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 먹는 건데 우리보다 5배나 우유를 많이 줍니까? 덴마크는 우리보다 9배나 많이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우유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성장 호르몬이나 다이옥신이 있겠죠. 항생제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비단 우유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마시는 지금 이 생수나 밥이나 이런 여러분 다른 음식에는 없을까요? 거기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해환경 시대인데 우리가 돋보기로 잘 들여다보면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있다 없다가 중요한가요?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청산가리를 섞어볼까요? 청산가리? 그래서 한번 마셔볼까요? 그럼 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섞기는 섞는데 예컨대 1피코그램을 섞는다. 1피코그램은 10조분의 1g이에요. 그걸 제가 여기 섞어서 제가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양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유해물질이 단순히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더라도 굉장히 조금 있으면 우리는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유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유는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뭐 이제 배앓이를 하고 우유가 이제 몸에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효소가 없으면 아니면 뭐 우유 안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뭐 동맥경화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아직 한창 연배시고 아이들에게 지방도 필요하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유를 좀 많이 드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죠. 아이들의 혀를 소박하게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 패스트푸드에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면 안 돼요. 두부, 나물, 된장, 김치, 쌀밥 이런 걸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우유 텁텁하잖아요. 그런 맛을 아이들이 좋아해야 아이들이 성인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데 그러려면 지금 시기 여러분이 그런 걸 좀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유를 좀 드세요. 우유는 다량의 칼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합니다. 여러분들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만듭니다. 아이들의 성격도 아이들의 뇌도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우유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아마 중요도로 따지면 많은 분들이 임신을 하면은 뭐 철분제를 연상하잖아요. 철분보다도 제가 볼 때는 우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네. 그리고 철분은 굳이 그렇게 알약으로 안 먹어도 돼요. 뭘로 먹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붉은색 살코기를 먹어야 돼요. 그거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임신하셨을 때 붉은색 살코기라고 그러죠. 소고기, 돼지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손바닥 크기예요. 그죠? 두께는 한 1cm. 두께 한 1cm. 여러분 손바닥 크기 하나 정도의 로스. 그죠? 순살코기를 매일 먹는 거. 매 끼니가 아니라. 많은 게 아니죠. 매일 먹는 거니까 끼니로 따지면 요거 3분의 1 아니에요. 그렇게 먹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돼요. 철분을 공급하고 단백질을 공급하고. 그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단백질은 먹는 원칙이 뭐라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면 먹고 남고 쓰고 남은 영양소는 여러분 몸 안에 저장이 돼요. 피하 지방이나 뭐 간이나 저장이 되잖아요. 단백질은 저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정량 이상 드시게 되면 예컨대 하루에 100g 이상 단백질을 먹게 되면 나머지 단백질은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소변이나 대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신했다고 입맛이 당긴다고 고기 드실 때 어떻게 드셔야 돼요? 안 먹을 때는 안 먹다가 먹을 때는 날 잡아서 포식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100g 이상의 단백질은 나머지는 뭐라고요? 다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아깝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만은 여러분 손바닥 크기예요. 두께 한 1cm 정도의 순살코기죠. 기름이 없는 마블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마블이 많은 게 이제 비싼 고기죠. 근데 그런 고기는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냥 퍽퍽하게 살코기만 있는 그런 육류를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손바닥 크기로 드세요. 그러면 그 안에 철분도 들어있고 또 양질의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16주부터 아이들의 혀 속에서 맛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무렵부터 엄마가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탄수화물로 여러분 엄마가 인스턴트 푸드로 밀가루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도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귀찮더라도 쌀을 주원료로 하는 그런 탄수화물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공부를 잘하거나 머리 좋은 아이로 만들려면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꽁치 제가 강조했어요. 그리고 칼슘이 참 중요합니다. 성격이 좋은 아기를 갖고 싶으시면 그죠? 칼슘 우유 안에 많으니까 여러분 우유를 좀 매일 한두 잔 드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철분이나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기름지지 않은 살코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 손바닥 크기만큼 매일 드십시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건강은 세 가지로 좌우가 된다 그래요. 하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바깥 분들은 어떠셨는지 몰라요. 정자가 이렇게 딱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남자의 정소에서 여러분이 먹은 음식물을 통해서 원료로 정자를 만들잖아요. 보통 100일 정도 소요가 돼요. 100일. 그러니까 남성의 고환에서 성숙한 정자를 만들려면 원시 정모세포라고 있죠. 씨앗이에요. 정자의 씨앗에서부터 성숙한 정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100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100일이 무슨 의미겠냐면 이런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D-Day라고 표현을 하면 그 D-Day로부터 100일 전에 아빠의 컨디션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뭐 잘 안 먹고 몸도 나쁘고 담배 피우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강 상태면 그 아빠의 몸에서 100일 있다 만들어지는 정자는 좀 부실한 정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임신을 했어요. 그죠? 다음에 아기를 가지실 때 꼭 참고하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네. D-Day 100일 전부터 사실은 우리가 왜 운기 조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여성의 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의 세포 가운데 제일 큰 세포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난자예요. 난자는 세포 한 개인데 우리 육안으로도 보이는 유일한 세포예요. 제일 덩치가 큰 세포예요. 이 안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정자는 그냥 수억 마리 나오잖아요. 그냥 유전자 DNA만 딱 전달하고 정자는 아무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은 아기를 만드는 건 여러분 몸 안에 난자 안에 들어있는 숱하게 많은 영양물질이 그게 아이들을 쭉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그 난자가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 부부 생활하기 전에 그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가 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렇게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서 정확하게 9달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10달 동안 태아가 머무른다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상식입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수정란은 이제
나팔관에서 자궁으로 착상되면 9달 있다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 9달 동안에 우리 아기가 얼마나 건강하게 있느냐,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기의 건강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골고루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걱정을 하고 이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뱃속의 태아가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환경 안에서 원래 유전자가 만들어준 설계도대로 차곡차곡 자신의 몸을 만들어 나갑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뻔한 얘기지만 잘 드시고, 그죠? 잘 드시고 항상 행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된 거 맞죠? 그죠?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가웠고요. 이후에 또 다른 분들 강연이 있고 여러분들 잠깐 쉬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인터넷에 제 이름을 치시면 저하고 연락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뭐 네이버나 다음에 그러면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디테일한 부분도 좋아요. 저나 제 뭐 친구 의사들하고 같이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욘뒤 해가지고요. 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질문을 받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되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질문은 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고요. 건강하게 순산하시길 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